헝다, 화양옌, 네, 네. 뭐 땅따이 뭐 네. 이런 그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일단 디폴트 좀 위기에 네. 처해 있고 네. 그 상황을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네. 상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이슈를 받았고 주목을 받았던 헝다가 지금 해외 달러 채권을 이번에 10일까지 3차 까지 이자를 갚았어요. 예. 근데 왜 갚았냐면 중국 정부에서 시제인 보고 네 몸을 이건 제가 말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말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네 몸을 팔더라도 회장이 몸을 팔아서라도 빨리 막아. 이러면 그대로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자기 갖고 있는 걸 다 파는 거예요. 자산을요? 네, 개인 부동산, 비싼 거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 갖고 있는 지분, 부동산 이런 거 하면 한 100조를 갖고 있어요. 개인이요? 네. 근데 100조에서 현금이 호주머니 100조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다 막을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지분, 지금 거래되는 상장기업 지분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서 그렇다는 거지. 문제 지금 현금 유동성이잖아. 현금을 내와야 빨리 되잖아. 현금을 그러니까 현금 낼 수 있는 게 개인 부동산, 개인 자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주로 홍콩에 있는 걸 다 처리해서 지금 하나씩 막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3차까지 막았는데 내달에도 또 몇 개 오고 내내 더 많이 와요, 내년에. 그렇죠. 그 총액이 지금 1.98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90억 정도, 한 400억 정도 돼요. 못 막아요. 근데 중국은 정부는 이런 거죠. 일단 해외 달러는 네가 모든 걸 팔아서도 막아 이거거든요. 해외 달러, 달러 채권은. 자, 그 다음에 중국 내 위안화 채권이 주로 있잖아요. 그 1.98조 중에 대부분 다 위안화 채권이고 이런 거잖아요. 골드만삭스가 추정한 바에 의하면 음성 채권까지 하면 음성 채권만 1조 더 있대요. 그럼 2.98조면 3조라고 하면 원화로 510조거든요. 그렇죠. 한국이 거의 1년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600조 예산이니까. 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빼더라도 어쨌든 국내 위안화 채권은 중국 정부 입김이 걔도 영향을 하니까 지금 각 지방 정부 보고 내내 동네에 있는 헝다 문제는 내내가 처리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식 이 행정체계를 보면 중앙에서 딱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방 당서기와 지방 성장은 무슨 방법을 쓰라도 자기 성내에 있는 헝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손해를 보면서도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지고. 그냥 중앙에 명령 내리면, 그 다음 각 성내에 있는 헝다 문제들이 있죠. 다, 중국은 법인이 각 성별로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헝다 그룹이라고 하지만, 실제 진행은 각 그 성시별로 있는 법인들이 진행해요. 다 단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31개 성시 장들을 보고 내내 동네에 그걸 중국어로 뭐라 하냐면 自己的门前的雪 자기 문 앞에 눈은 네가 치워. 먼체 알죠? 먼체雪는 네가 알아치워. 그러면 내가 기어서 그 문 앞에 눈을 치우도 어쨌든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각 지방정부에는 헝다 문제들을 어떤 데는 좀 괜찮고 예를 들면 지금 원래 아파트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춰서 했는데 예를 들면 당서기가 나서서 그 농민공들을 설득하는 거지. 우리 정부가 우리가 보장해 줄 테니까 일단 니 가서 좀 일을 해서 지워줘. 이런 정말로协调工作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그리고 또 은행들 보고 숨통이 트이게 좀 유동성을 좀 어떻게 해줘 지금 나서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각자 성장과 그 시장의 역량이 딱 거기서 딱 판가름 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동네는 도저히 아무리 당선이 나서도 문제풀이가 안 되는 거 심각하게 파산이 되는 거고 어떤 데는 좀 괜찮고 근데 중국 정부의 마지노선은 있어요. 올라가다가 멈춰선 집은 무조건 하늘이 무너져 다 져. 왜냐면 그거는 헝다는 중국이 2위 재벌인데 부동산 재벌인데 걔네들이 올라가도 부동산이 다 못 올라가서 분양 대금을 난 사람들한테 집을 못 줬다. 이러는 중국 전체 부동산이 그냥 그 즉시 경착륙이에요. 생각해봐요. 한국의 현대 같은 데서 우리가 분양 대금을 내는데 집을 못 받은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사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기사님 당연히 손해를 볼 건데 문제는 그 다음에 집을 원래고 살려고 했던
다른 부동산은 건전한데 걔네 집도 분양이 안 되는 거지. 예. 뭐 저것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현대라서 미안한데 현대 아니고요. 어쨌든 대단한 기업인데 그 밑에 진 기업이 다 건전한데도 분양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저런 큰 애들도 저러는데 그럼 쟤네는 보상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순간 어떻게 하죠? 부동산 거래는 분양 시장은 딱 끝나버리면 부동산이 현금 장사예요. 그렇죠. 현금이 돌아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부동산 다 레버리지로 하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면 끝나거든요. 현금 유동성이 무너지는 거죠. 예. 건전한 기업도. 예. 그걸 지금 중국 정부가 제일 우려하기 때문에 지금 800 매체가 올라가다 못 올라갔대요. 농민공들이 지금 월급 안 주면 안 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걸 원래 시공사가 자기 돈으로 다 했는데 돈 안 주면 안 하겠다 이러니까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못 올라가면 큰일 나니까 일단 그거 올라가면 분양하면 또 헝다에서 그게 다 올라가면 헝다에서 그 분양 잔금을 받잖아요. 맞죠. 그냥 돈이 돌면 예. 조금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어렵다고는 보죠. 예. 근데 왜냐면 지금 이미 얼마 전에 그 CNN 보도를 보니까 네. 중국에 빈집이 1억 채가 있고 또 미분양이 또 3천만 채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미 많은 규모의 집들이 공실로 돼 있는데 네. 지금 상황이 좀 약간 같이 이렇게 서로 꼬인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일단은 사실은 정부에서 나서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신용을 정부가 주면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예를 들면 앞으로 뭐 스마트 도시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스마트화를 이끌겠다. 뭐 이런 한마디를 하면은 죽어있던 또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기회란 걸까? 부동산 올라갈 수밖에. 요 신심만 딱 주면 시장은 심리거든요. 그렇죠. 단기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그래요. 단기는 유동성이에요. 예. 장기는 가치거든요. 부동산은 맞네. 장기는 고령화 문제예요. 예. 인구 문제예요. 부동산은 장기는 인구 문제예요. 중기는 공급 문제예요. 중기. 단기는 화폐 현상이에요. 유동성. 예. 그러면 이런 말 부동산관에서 정부가 살짝 언지만 줘도 시장이 다시 살아나요. 예. 그러면 돈이 돌기 시작하면은 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장에 신심을 줄 수 있다. 중국어로 신신. 좀 이렇게 무너지는 시장을 이렇게 다시 믿음을 줄 수 있는 건 정부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중국의 주요 도시들의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공급도 줄어들고 있고요. 공급도. 네, 그다음에 토지가 먼저 팔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지가 정부 거니까 정부가 계속 경매를 하잖아요. 예. 옥션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계속 유찰이 돼요. 부동산 개발사들이 지금 다 얼어붙어가지고 일단 토지를 다 유찰시켜요. 안 사는 거지 토지를. 대출을 안 해주니까 살 돈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거보다도 일단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이 그래서 지금 계속 토지가 유찰이 돼서 토지를 지금 개발사들이 안 받고 있고 첫째, 두 번째는 중국 부동산이 융자 채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해외에서 달러 채권도 발행했거든요. 그러면 국내에서 은행이 대출 안 해줘도 그렇죠. 해외 달러 채권을 이렇게 잡으면 그게 헝다잖아요. 홍콩 통해서 한 거죠. 네, 근데 이번 헝다 사례로 해외 투자자들이 중국 부동산 채권을 이제는 완전히 쓰레기로 취급하면서 올해 지금 발행된 달러 채권 3건인가 뭐 얼마 없어요. 이제 안 주는 거지. 그럼 해외 달러 융자 채널도 막혔고 국내에서도 은행들이 안 해주니까 막혔고 그러니까 지금 또 개발사들이 융자 채널도 막혔고 근데 개발사들은 원래는 조금만 작은 돈으로 자기네 대고 나머지는 시공사들이 자기 돈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이래요. 중국 부동산 시장 게임은 개발사들이 아주 작은 자본금으로 토지를 딱 사. 집을 올리는 건 시공사이에요. 시공사가 자기 돈으로 먼저 내서 해. 그게 올라간 다음에 분양 다 되면 돈 다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상에 앉아서 야 이거 네 거야. 시공사 거야. 이거는 농민공 월급이야. 이건 이름이 안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사들은 큰 돈이 없어도 계속 잘해와. 그래서 계속 레버리지가 높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조그만 돈으로 주로 대출을 통해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해왔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막힌 거죠. 이제 누가 감히 중국 달러, 부동산 달러 채권을 살 것이며 은행들이 그렇게 해줄까요? 그리고 시공사는 우선 돈 안 받으면 안 해주겠다고 그래요.
뭔지 알죠? 안 지어주겠다고 그래. 9개 부동산이 지금 계속 부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 2021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달러 채권만 850억 달러 넘어요. 갚아야 되는 거. 달러만. 그럼 9개 중에서 몇 개만 부도나더라도 거기 또 연관되는 그 작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걔네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다 망하겠네요. 그냥 일단은 이게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고 돈을 못 벌어 망하는 게 헝다도 올해 7월 이전에 돈을 엄청 벌었어요, 부동산으로. 그러니까 경제는 심리죠. 심리가 무너지는 게 무섭다라는 거지. 특히 부동산 경제에 대해서. 이럴 때 중국가 집을 사겠어요? 안 사? 원래 살 계획이 있었어. 그래 기사님이 원래 중국 부동산에 투자해야지. 결국 외국인한테 사게 했어. 예를 들면. 그럼 지금 헝다 딱 터졌어. 안 사죠. 절대 안 살 거 아니에요. 스톱하지 하려고 했다가 그건 무섭다라는 거지. 잠재 수요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또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요새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그 뭐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얘기를 했다는데 부동산세, 우리로 말하면 보유세를 부과한다고 했다는데 또 약간 반발도 있는 것 같은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 보유세도 되게 재미있는 게 중국 흐름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요. 보세요. 지금까지 중국 지방정부는 제가 늘 중국 경제는 시멘트 GDP고 늘 말하잖아요. 시멘트 GDP 부동산 경제고 그리고 지방정부 재정은 부동산 토지 매각해서 그렇죠. 그 지방 재정 수입을 확보해 왔단 말이에요. 전체 지방 예산이 거의 48% 정도는 다 토지 매각에서 왔어요. 절반이나요? 절반, 거의 절반. 자, 그런데 지금 아까 토지가 계속 유찰이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어떤 그 재정 수입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방 정부는 돌아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채권을 계속 새 채권을 발행해서 낡은 채권이 이자를 감고 지금 이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폰지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또 부동산이 과거에는 이렇게 부동산이 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게 토지 가격도 막 끌어올라가면서 이렇게 지방 정부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 이게 전체가 얼어붙으면서 지방 정부가 지금 재정 수입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중국 GDP는 지방 정부가 대표 선수로 떼요. 중국 경제 GDP는 지방 정부 당서기들이 대표 선수로 떼서 끌어올라온 거예요. 근데 자기네 돈이 없으면 어떻게 선수로 뛰냐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어제는 분양 시장이 이렇고 부동산이 이렇고 하니까 어디서 돈이 또 나오지? 그래서 공동부유론이라고 해서 그게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를 강화하겠다라는 게 1차 분배는 뭐냐면 그 사람 놓고 말하면 월급 소득을 말해요. 소득세?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분배, 우리 어느 나라 경제나 1차, 2차, 3차 분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경제가 1차 분배는 어떻게 돼 있냐면 GDP가 만들어지잖아요. 한 나라 국가 경제가.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공헌한 사람들이 소득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일반인들은 월급으로 받는다고요. 그렇죠. 그게 월급이 내 1차 분배인 거예요. 그다음에 월급 말고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자산소득이에요. 그게 뭐냐 주식에 투자하면 배당이 들어오고 이런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배당소득이에요. 거기 주주들도 배당소득 막 그게 자산소득이에요. 그래서 1차 분배는 월급소득하고 노동소득, 이거 노동소득이라고 하고요. 자산소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국가 사회의 계층의 결정이 돼요. 고소득자, 중산층, 하층 이렇게 돼요. 이게 1차 분배거든요. 부가 이렇게 1차 분배돼요. 그렇죠. 2차 분배는 뭐냐면 국가가 세금을 받아서 개인소득세, 뭐 법인세, 부동산세, 뭐 상속세 이거 세금을 받아서 국가가 먼저 다 받은 다음에 저기 지금 이재명 그 후보처럼 100만 원씩 주겠다 막 이러잖아요. 놀라운 일이지만 식구 4명이면 400만요. 일 안 해도 돼.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거 2차 분배예요. 세금을 받아든 다음에 국가가 분배를 하는 거지. 쟤네 좀 어렵네. 그거 2차 분배라고 해요. 그래서 2차 분배는 세금 제도예요. 그걸 잘 만들어야 되는 거고 중국에서 말하는 3차 분배는 뭐냐면 자발적인 기부 문화를 말해요. 그래서 공동부유잖아. 자, 인터넷 기업들이 얘네 먼저 독점으로 돈을 많이 벌었잖아. 사회에 공헌해. 그래서 알리바바 텐센트가 엄청나게 기부한 게 그거군요. 지금 알리바바가 1,000억 위안 내놓겠다고 해요. 거기 알리바바 순이익이 3분의 2예요. 그 정도로 중국에 지금 각 당서기도 막 기부 행렬에 나섰고 뭐 한다. 그거 3초 분배인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금을 받는데 그게 부동산세인 거예요.
왜냐면 토지로서는 팔아서는 돈을 못 버니까 그게 그렇죠. 뭐죠? 있는 부동산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부동산 보유세. 예. 그래야 지방정부 세수가 들어오는 거지. 어제는 땅을 팔아서는 돈을 못 들어오니까 예. 그게 부동산에서 돈 나올 때 뭐지? 보니까 부동산 보유세인 거지. 그래야 재정 수입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액수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근데 쉽지는 않다 이거지. 왜냐면 지금 시범 시행, 시진핑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시진핑 주석이 시범 시행을 빨리 해라. 중국 모든 걸 테스트 해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개 도시에서 빨리 시범 시행을 빨리 해보고 문제가 뭔지 이러면서 중국 확대함에 가잖아요. 예, 예. 먼저 뭐 몇 개 도시 하다가 문제 없네, 10개 하다가 문제 없네, 20개 이렇게 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하는 과정을 겪잖아요. 예. 그걸 지금 빨리 시범 시행해서 몇 개 도시에서 지금 하겠다라고 나왔고요. 예. 근데 부동산세 도입하면 문제가 뭐냐면 자산 공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부동산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계층이 공산당 간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 간부들이 이해관계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막 그때 뉴스에 나는데 중국 뉴스에 나는데 100채를 갖고 있다는 사람 다 있어요. 100채를 갖고 있어도 세금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 없었죠. 보유세는 없었죠. 그래서 상속제도 없어요. 상속제도. 왜 부자들이 천국이었죠. 근데 이러려면 자산 공개가 되고 공무원들이 자산 공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무원들이 자산 공개는 이거는 가장 이게 아킬레스건이죠. 예, 네. 이건 정말 그래서 쉽지는 않죠. 근데 아무튼 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이라든가 정부의 고위층들하고 다 연결되고 그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되게 깊은 그렇다면 이해관계죠. 중국 전체가 한번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쉽지 쉽지는 않겠는데요? 않죠. 예, 예, 쉽지 그래서 않겠네요. 이게 부동산세 하겠다라는 게 제가 그때 자본시장 연구원 있을 때 2008년부터 2015년에 있었는데 그때도 엄청난 이슈였어요. 그래서 이게 오피니언도 쓴 적이 있는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또 부동산세 그때 부동산세 보유세를 받겠다고 했어요. 예. 근데 지금 10년 동안 못 도입했어요. 그러네요. 예.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럼 지금 근데 중국 정부가 지금 돈 나올 때가 원래 예. 땅 팔아 나왔는데 없으니까 예.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 지금 지방 정부가 돌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가 있고 네. 그다음에 재산세, 종부세라고 보유세가 있고 네. 팔 때 양도세가 있잖아요. 그건 다 있어요. 양도세 이런 거 다. 양도세하고 취득세는 다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중간에 보유세만 없는 네, 거군요. 네. 그게 백채 보유에도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아, 참.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일단 지금 침체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은 자, 중국 경제가 경제 성장으로 봤을 때는 그 세 가지 축이 수출, 소비, 투자인데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 쪽은 좀 지금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소비하고 그래서 수출 투자는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중앙정부에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 돈 쓸 수 있는 주체는 개인과 기업은 부채가 높고요. 그렇죠. 개인도 원래 높지는 않았는데 2015년부터 공급 측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부채율을 스무스하게 개인들한테 넘기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주로 부동산 대출을 확대한 거예요. 예. 그래서 농민공, 대학생 원래는 그 도시에 호구 없으면 대출을 안 해줬는데 다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기업들의 부채를 스무스하게 개인들한테 옮겨가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한 6년. 그래서 중국 개인들의 부채도 어제는 70%까지 왔어요. 이건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에요. 그럼 기업하고 개인은 가게는 다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공간이 있는 게 중앙정부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아까 지방정부도 지금 매년 뭐 이사를 가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주도로 인프라 투자. 그래서 전국에 뭐 신형 인프라, 스마트 도시 이러면서 지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 국가가 위기가 오는 게 이 정부, 기업, 개인 어느 한 경제 주체도 레버리지를 일으키지 못하면 경제는 스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원래는 기업만 고부채율이었고 정부하고 가계는 괜찮았는데 어제는 가계도 지금 높아져서 예. 어제는 지금 중앙정부밖에 공간이 없어요. 그럼 이게 빨리 이게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그 전에 빨리 고부가가치 산업 메인 주도 산업이 돼서 이게 앞으로 4차 산업 디지털 경제에서 중국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이 그렇죠. 돼서 그렇죠. 기술 수출도 하고 돈도 벌고 IP 팔아 돈도 벌고 또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고부가 산업에서 일하니까 1차 분배
노동 소득이 높아지면서 소비를 그렇죠. 하니까 소비 주도형으로 가겠다라는 예. 건데 그 사이에 중앙 정부가 예. 차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 바퀴를 갈아 끼울 때 예. 중앙 정부가 무너지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게 중국식 쌍순환이에요. 그렇죠. 그게 쌍순환이라는 거예요. 시간 타이밍이 문제네요. 거기까지 궤도에 오를 때까지 과연 그렇죠. 버텨주느냐. 그렇죠. 예. 그겁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그런 흐름에서 최근에 사실 좀 주목이 되는 거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네. 너무 갑자기 단기간에 팍 올랐거든요. 13.5%까지 올랐잖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다뤘죠. 간단해요. 원리는 뭐 복잡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예. 확실하죠? 예. 미국은 뭐 천문학적인 돈 풀었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생산은 더 늘어나지 않잖아요. 이 파라침이 코로나 때문에 더 못 늘어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돈을 계속 뿌렸어. 처음에는 그게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 다음 그게 소비로 굴르기 지금 다 혈관에 곳곳이 들어가면서 지금 생산 요소가 석탄 가격 폭등, 예. 가스 가격 폭등, 예. 철광석 폭등. 예. 이러면서 그게 PPI로 나타나는 거예요. PPI, 상상 물가 지수.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오는 게 CPI로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미국이 이번에 오늘인가 6.2% 예,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예. 이건 역대 제일 높은 수치 중에 하나예요. 상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CPI가 지금 5%로 나왔는데 원래 예측치가 1.4%였어요. 1.5%인데 사람들이 CPI가 중국 사실 CPI가 3% 아래면 중앙정부가 거시경제 조정 정책을 알취해요. 그냥 괜찮지 않냐 이런데 그건 웃기는 소리인데 CPI 구성을 봐야 돼요. 근데 중국의 CPI가 왜 PPI는 13.5%막 가는데 CPI는 1.5%냐? 돼지 가격이 지금 완전 폭락을 해서 돼지 가격이 식품 가격이 중국 CPI 구성에 가장 중요한 비중이거든요. 네, 그게 뭐 올라가는가 그러니까 그건 진짜 물가 지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듣는 일반 시청인들은 경제학이 이거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게 볼 필요도 없어요. 간단해요. 여러분. 국가에서 발표하는 CPI 별로 아는 것처럼 경제 지표로 삼지 마세요. 그냥 내가 느끼는 게 CPI예요. 마트에 가서 한번 보세요. 나는 온몸으로 느껴요. 며칠 전에도 20만 원 주고 샀는데 몇 개 안 넣었는데 나온데 그냥 맞아요. 20만 원이에요. 네,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예. 그게 CPI입니다. 예. 한국도 CPI가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한데 왜 CPI 이거밖에 그걸로 가지고 인플레이션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안정돼 있었는데 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그게 다시 CPI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안 올라가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적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 중에서 이렇게 또 분석이 있어요. 네. CPI가 이렇게 최근 한 5개월 계속 치고 올라갔는데 중국 당국에서 석탄 가격이라든가 이런 원자재 가격을 좀 통제를 하면서 석탄 가격 같은 경우에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시간 지난 후에는 안정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럼 질문이 있어요. 지구낸 돈은 어디로 가요? 그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봐요? 종이 돈이 찍혀 나왔어 세상에. 예. 그게 계속 돌고 있어. 돌겠죠. 예. 예.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냐고. 그 말 되는 소리. 만약에 그렇게 정부가 막 눌러서 할 수가 있었다면 왜 경제 위기가 오냐고. 그거는 말이가 안 되고요. 예. 근데 그건 있어요. 석탄 가격이 중국 정부에서 이미죠. 지금 부동산 가격도 그래요. 그거 아세요? 부동산 가격도 85% 이하 떨어진 가격에 매물을 못 나와요. 못 내놔요. 아니 그게 정리해놨어.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내 말이 이 석탄은 똑같다고. 아. 가격을 이제는 계획경제로 가버린 거지. 시장 가격을 예. 정부에서 정하는 거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이제 하나만 말할게요. 예. 부동산 가격을 정부에서 85% 이하로 떨어지게 못 내놓으니까 예. 부동산 기업이 더 망하는 거예요. 시장은 다 시장이 조정하게 해놔야 되거든요. 망할 애들은 시장에서 알아서 망하게 해놔야 그 돈들이 완전히 나와요. 그리고 새로운 데 가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내자면 어떤 문제 일어나냐면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우리 기자님이 내 부동산 지금 사장이에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다 얼어붙었어. 근데 내 말했잖아요. 부동산은 단기는 유동성이니까 빨리 현금을 확보해야 돼. 그러면 내가 올해는
적자래도 일단 돈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는 평당 10,000원짜리를 나는 현금 확보가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시장이 팔아야지. 무너지기 전에 예, 빨리 나 팔아야지. 50%로 빨리 할인 판매해서 나는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예. 근데 정부가 딱 나서서 50% 팔지 못해 이러면 안 망할 기업도 망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85% 아래를 못 떨어지게 하려면 현금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면 안 망할 기업도 망한다니까요. 원래는 괜찮은 기업은 시장 이럴 때 빨리빨리 미분양 아파트들 있잖아요. 원래는 예를 뭐 원화로 3억짜리 부동산을 1.5억에 내놓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럴 때는 현금 확보가 중요하니까. 근데 맞습니다. 정부에서 못 내놓게 하면 예. 내 그 현금 확보 못 하면 난 건전한 기업도 망한다고요. 흑자 파산한다고요. 맞아요.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예. 그러길래 왜 사회주의가 망했겠어요.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소련이 망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장은 정부가 터치할수록 우리가 얼굴을 성형하잖아요. 처음에는 눈만 고쳐서 예뻐요. 후에 여기 고쳐서 괜찮아 하던 게 이쪽을 고치니까 균형이 무너서 이쪽 고치고 이러니까 마지막에 성형 괴물이 되는 것처럼 맞아요. 경제도 똑같아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시장에 딱 들어가서 딱 했더니 이쪽에서 터졌어. 이쪽이 터졌더니 또 저쪽을 했더니 저쪽이 터졌어. 그게 지금 사례로 한국 부동산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27번 정책에 나왔는데 네, 잡았어요. 집값은 폭등했으니까. 결국 전세, 월세 드는 사람들은 집 찾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시장은 시장에 맡겨야 되고요. 예. 정부가 시장에 간섭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석탄도 지금 보세요. 돈을 다 풀었어. 그 돈들이 왜냐면 이게 중국의 원자재 가격 올라간 게 중국이 돈은 사실 상대적으로 많이 안 풀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중국은 주로 수입하는 국가다 보니까 네. 수입 인플레가 엄청 주로 원자재를 수입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풀린 달러가 전 세계 공급망의 원자재를 높여버리시니까 예. 그게 그대로 수입 인플레로 올라온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자재에서 이미 가격이 올라갔는데 정부가 뭐 눌러놔. 예. 그러면 그럼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손해보면서 팔겠네. 다 적자인 거지. 그냥 다 죽는 거지. 그게 하루 이틀이 그렇게 하지. 기업을 경영하는 측면에서 1년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왜 중국의 전기가 멈췄는지 알아요? 전력 회사들이 손해니까 예. 전기를 줄수록 손해니까 석탄 가격은 올라갔는데 예. 저 소비자 따는 중국의 정부에서 못 올리게 했잖아요. 그렇죠. 예. 15% 이상 못 올리게 한 거예요. 전기료를. 근데 원자재는 석탄 가격이 막 2배에서 올랐어. 근데 그 소비자는 15% 이상 못 올리게 하니까 나 전기를 안 내. 안 맞네. 그냥 스톱 시킨 거죠. 내가 왜 손해보는 장사를 해? 그걸래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고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정부가 간섭을 하면서 석탄 가격이 그렇죠? 예. 이런 가격이 지금 떨어져서 뭐 문제 해결되는 줄 아는데 예. 착각하시면 안 돼. 경제 원리는 예. 어떤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특히 지금 저 글로벌 공급망에서 돌아가는 경제에서 예. 잘못 손댔다가는 큰일 나요. 근데 교수님 지금 분석대로라면은 네. 중국 경제가 네. 조만간 큰 위기가 닥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어떻게 저는 그래서 그 아래 중국의 소비가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대순환으로 가겠는데 대순환을 못 가고 있잖아요. 가죠. 소비력이 예, 안 예. 되니까. 그리고- 지금 소비는 계속 죽고 있어요. 예. 소비는. 그래서 부동산에 들어간 돈을 빼오려고 2018년부터 부동산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 이래서 규제를 시작한 거잖아요. 원래는 2013년부터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막 중간에 막 여러 번 위기 오면서 스톱 하다 보니까 2018년에 이제 더는 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그때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펼쳐지면서 예. 이제는 돈이 빨리 기술 혁신으로 가야 되는데 예. 돈이 자꾸 부동산 가니까 예. 그래서 강력하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터진 건데 그래서 지금은 지금 부동산 완전 죽이면 또 안 되는 게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게 클리어하게 가야 돼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늦추냐 안 늦추냐의 문제예요. 내년 아니더라도 그 다음 해. 어차피 이 불덩이는 지금 계속 안고 가는 계획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또 각 지방정부에서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또 부동산 완화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투자, 수출, 소비인데 소비는 지금 계속 또 내리막길 가니까 투자하고 수출이잖아요. 근데 수출은 다행히 전 세계 공장이 서는 바람에 중국만이 돌아가니까 그렇죠. 수출이 역대에 계속 좋았고 한국도
수출이 역대로 계속 좋아서 한국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중국도 좋은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투자인데 투자는 주로 부동산 기반의 투자였는데 그 투자를 지금 이제는 그 투자를 미래 산업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미래 산업은 지금 돈을 못 벌어주잖아요. 미래 산업이라는 거 되게 듣기 좋고 주식시장에 자본시장에 상장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와요. 근데 현실에서는 돈을 못 버는 게 미래 산업이에요. 스토리는 아주 좋아. 근데 현실에서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럼 그 사이에 경제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동산 경착륙이면 안 되니까 지금 다시 한번 또 머리를 숙인 거죠. 결국은 정부에서.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또 살아나면 연관 산업이 또 살아나잖아요. 인테리어 하면 또 가구 산업이 살아나고 뭐 일자리 늘어나고 이러면서 또 가는데 문제는 미래 산업으로 가는 게 늦춰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과 어떻게 나오냐면 중국은 외환을 개방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한국적. 그러면 중국의 위기는 한국식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되냐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왕창 둔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4분기는 3%대. 잘 나와서 어떤 사람 잘 나와서 3.7%, 3.2% 보는 사람들 많고요. 근데 실제는 2%도 안 된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성장은 둔화되고 물가는 막 급등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그래서 가능성도 있어요? 결국은 그 대가는 누구 거죠? 국민들인 거죠. 국민들이 하겠네요. 네. 지금 메타버스라고 지금 핫한데 사람 생각은 그냥 가상세계에서 내가 현실에서 못 해봤던 꿈을 가상세계에서 누려보고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포함돼요. 현실에서 내가 현실 생활 압력 때문에